기억인데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사건에 유족들이 들고 일어난 바람에 대단히 곤욕을 치렀는데 그 인혁당 사건의 정체가 어떻게 되느냐. 정체가 1960년에 4.19 혁명이 났고 1961년 5월 16일 날 5.16 혁명이 났습니다. 근데 9월 달에 북한에서 노동당 제4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총화보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한에서 4.19 혁명이라는 혁명적 오양기가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공산화 혁명으로 이끌지 못했다. 5.16 혁명으로 이끌지 못했다. 이건 원인이 남한에서 지하당이 구축이 안 돼서 그랬다 해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지하당 결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격적으로 남한에다가 북한 혁명을 위한 지하당 구축 사업을 하는 겁니다. 62년 그때 이제 이 책에도 여러분들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4.19 혁명이 나기 이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반공을 국시로 해가지고 좌익들이 전부 물밑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던 게 4.19라는 혁명이 난 다음에는 그 혁신계 세력들 전부 지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대단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 조직은 조직이 꼭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 조직이 있으면 꼭 비합법 지하 조직이 있습니다. 대공 수사를 할 때는 공개 조직을 잡아서 조사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그 밑에 비합법 지하 조직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증거 수집 과정부터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개 투쟁 조직 밑에는 비합법 지하 조직이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63년도부터 그 이제 6.3 데모를 겸해서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합니다.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불꽃회 사건이라는 게 지하 2년서 글이 이렇게 수사기관에 노출이 되고 구국투쟁위원회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이것들을 수사하면서 한일회담 반대 공개투쟁을 하는 그 배후에 인민혁명당이 결성이 되어 있다는 게 파기된 거다. 인민혁명당이 1차 인민혁명당입니다. 1차 인민혁명당이 결성 당시에 그러니까 김일성이 지령에 의해서 김영춘이라고는 대남 간첩이 내려옵니다. 김영춘이라는 대남 간첩이 내려와서 지하당으로 인민혁명당을 결성을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 강령이나 규약을 지참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결성된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혁당이 수사기관에 검거가 해서 전부 조직이 와해가 됩니다. 조직이 와해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처벌이 느슨해가지고 2년 3년 받고 전부 나옵니다. 2년 3년 받고. 그래서 이제 2차에 인혁당이 재결성이 되는데 인혁당이 결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혁당이 결성이 됐다가 와해가 64년도에 와해가 됐는데 62년도 인혁당을 결성한 김영춘이가 내려온 그 시기에 지하당 구축을 위해서 김수영이라고 하는 놈이 전남 무안군 신안군
임자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임자도 초등학교를 나와서 목포에 공업중학을 다니다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의령군에 입대해서 올라간 김수영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임자도에다가 지하당 구축을 임무로 띄고 김수영이가 난파가 됩니다. 난파가 돼요. 그때 나이가 28살이야 김수영이가. 난파가 돼서 밤중에 난파가 되는 임무는 뭐냐? 임자도 부면작으로 있는 최영도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좌익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김수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삼촌이야. 외삼촌을 대동 입국어라고 하는 지령을 받고 내려온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우선 내려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보고 자기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삼촌이 지금 광주에 나가고 목포에 나가고 없다. 며칠 있다 온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못 만나고 그냥 간 겁니다. 못 만나고 그날 밤으로 다시 자기 어머니만 만나고 아버지 어머니만 만나고 다시 배를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가지고 한 달인가 여유를 두고 다시 재난파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재난파를 해서 그때는 거기 이제 비트를 만들어 놓고 은신처를 산 야산에다 비트를 만들어 놓고 자기 외삼촌을 직접 가서 만나는 겁니다. 최영도 임자도 부위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임자도 부위원장이 쭉 말을 듣고 자기 생전의 말을 듣고 야, 너 나이 어린 네 말만 듣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 나를 데리고 가려면 북한에서 그 공작 부서에서 말이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5만 원 따라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다시 김수영이가 올라간 거야. 그 생들이 그렇게 그냥 막 간첩이 엊그제 북한 군인이 뭐 이쪽까지 철책선까지 넘어왔다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자기 집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며칠 있다가 내려왔어요. 공작을 한 사람을 선임 공작 한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최영도를 대동해서 입국을 한 겁니다. 입국을 해서 그 최영도가 며칠 있다 가야 된다. 며칠 있다 가는데 며칠 있다 걸리니까 내가 면에다가 무슨 일로 목포 또는 광주에 나갔다 올 테니까 출장을 내달라 해서 닷새인가 일주일간 출장을 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내려옵니다. 최영도가 다시 지령을 받고 내려와서 김종태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 입국을 약속을 하고 내려옵니다. 김종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대구 폭동 사건 때 가담했던 사람이고 남로당에 가담했던 사람으로 대학교 교수로 있던 김종태를 대동 입국을 하는 지령을 받고 최영도가 내려오는 겁니다. 최영도가 내려와서 최영도가 하는 소리가 김종태라고 하는 사람 대학교 교수고 인텔인데 나하고는 잘 아는 처지지만 과거에 좌익운동을 했던 사람 잘 아는 처지지만 내 혼자서는 설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작원, 핵심 공작원을 대동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목포 신안면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광주로 가가지고 광주로 가서 다시 김종태를 데리러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김종태를 만나러. 김종태를 만나러 왔는데 김종태가 대구에 무슨 행사를 내려가 있는가. 대구로 다시 내려갑니다. 공작원 두 사람이 김종태하고. 대구로 내려가서 김종태한테 사실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같이 내려왔던 공작원은 김종태를 따라서 집으로 가고 최영도는 거기서 대구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김종태가 지금 당장 못 간다. 그러니까 공작원 내려온 사람이 서울로 와서 일주일 동안 설득을 한 거야. 같이 가자. 설득을 하니까 그래 간다. 설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북한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충분히 내가 남한에서 시간을 내가 벌고 만들어 놔야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공작원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공작원 내려와서 다시 임자도로 내려와서 최영도를 따라서 최영도 같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김종태고 많아서 김종태를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이후 64년도에 김종태가 북한에 올라가서 이후에 4번씩이나 왔다 간 겁니다. 4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68년도에 조직이 와해가 돼서 김종태가 검거가 돼서 김종태가 64년도 4월 달에 검거가 돼서 68년도 8월 달에 4년 동안에 4번, 1년마다 한 번씩 올라가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다가 68년도에 검거가 돼가지고 1년 동안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딱 거의 1년이 걸리는데 1년 동안 재판을 받고 나서 사형이 확정돼서 김종태 사형을 당했습니다. 1년 걸렸다 그러면서 1년. 그래 북한에 가게 되면은 김일성이가 대남 공작 운동으로 이렇게 앉아서 파티도 여러 번 하고 격려를 많이 했는데 김일성이 하는 소리가 공작사원, 혁명사원 김종태 동지같이 해라고 매번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김종태. 그래서 평양에 가면은 김종태 혁명박물관이 있습니다. 김종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썼던 공작 장비, 김일성이가 김종태한테 하사했던 말년필 같은 걸 전시해놓은 김종태 혁명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김종태가 사형당해서 남한에서 사형당했습니다만 북한 평양 근교에 가게 되면은 혁명 역사 묘역이 있는데 김종태 묘역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1차 인혁당 사건이 와해가 돼가지고 2, 3년 후 전부가 출소를 오고 수배에서 도망가기는 있고 이런 과정에서 73년도 10월 달에 인혁당이 재결성이 됩니다. 인혁당 재결성, 인혁당 재결성인데 인혁당 재건위원회입니다. 이게 73년도 10월 달에. 근데 인혁당 재건위원회는 어떻게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이 됐느냐. 반유신대모입니다. 반유신대모. 반유신대모는 민청학년이야 유인태, 이철이 등이 주도가 됐던 반유신대모. 반유신대모로 민청학년 사건을 하다가 그 지하 핵심 조직에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있다는 게 조직이 밝혀진 겁니다.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있다는 게.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있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여기서 8사람이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4년도 4월 달에 인혁당 재건위가 검거가 돼가지고 딱 1년 후에 재판 과정을 거쳐서 8사람이 사형 집행이 되는 겁니다. 8사람이. 그러니까 인혁당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내가 통역당 말씀을 드렸는데 통역당 사건도 1심, 2심 대법원 판결을 끝나는 기간까지 12달 거쳐서 1년까지 거쳐서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집행이. 근데 이번에 인혁당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혁당이 8사람이 도혜종이, 여정남이 이런 8사람이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유신 대모를 지하에서 조종했던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실체가 밝혀져서 학생들은 그나마도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도 사형 집행이 안 됐는데 인혁당 지하혁명 조직만 사형이 된 겁니다. 지하혁명 중에서 도혜종, 여정남 등등이 8사람이 사형이 됐는데 지하당하고 공개투쟁 조직하고는 거의 모릅니다. 이게 이철이하고 또 유인태 같은 사람은 아마 지하혁명 조직의 실체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여정남이라고 하는 사형 집행된 여정남이는 그게 학원 담당 배우 조종은 담당이야 여정남이가.
그러니까 인혁당에서 전부 재건위원회가 노출이 된 게 아니고 공개투쟁 조직에 그 중에 어느 한 놈이 연락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연락책으로. 그러니까 공개투쟁 조직이 적발이 돼도 그 지하 조직의 뿌리가 전부가 이게 밝혀지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단선 조직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 이철이나 유인태 정도는 인혁당 재건위원회 실체를 알았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혁당 재건위원회 8사람이 사형이 집행이 될 때 사형 집행 당시 때 입었던 옷들을 수거를 하는 것도 옷들 한 사람한테 한 점씩 누가 수거를 했느냐. 인혁당 사건으로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8사람이 사형이 집행이 되고 6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전창일이라고 하는 무기수의 마누라 이민영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유족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씩 하던 겁니다. 하나는 와이셔츠, 하나는 바지, 하나는 이게 저고리 할 것 없이 한 집안에 하나씩을 걷었습니다. 걷어가지고 훗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 결성이 된 그 조직체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길을 그 8사람 사형수의 옷을 색색으로 물길해서 봉합해서 만든 게 남조선 민족해방전선기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기는 언제 결성이 되느냐. 이렇게 인혁당 재건위원회에서 언젠가 써먹기 위해서 사형수를 옷들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 그 사형 집행이 된 2년 후에 76년도 2월 달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 결성이 됐습니다. 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은 어떤 사람들이 결성을 했느냐. 인혁당으로 가담했던 사람, 그 다음에 통역당으로 가담했던 사람, 형을 살고 나온 사람 또는 수배 중에 있던 사람, 그 다음에 해방전력당이라고 남루당에 가담했던 사람, 남루당 가담했던 사람, 이 총 조직을 새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 말대로 아주 단일 지도 체제로 세계 조직의 단일 지도 체제로 만든 게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에요. 그러니까 64년도에 와해됐던 인혁당, 그 다음에 68년도에 와해가 되는 통역당, 그 다음에 인혁당 재건위원회, 74년도에 와해된 인혁당 재건위원회, 이런 조직들이 총망라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다. 그런데 이 조직은 어떻게 해서 건거가 됐느냐. 이 조직은 이 난민전이 지하혁명 조직에서는 어떻든 제일로 큰 조직입니다. 100사람이 구속이 된 사건이다. 100사람이.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공개 조직은 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투쟁 조직, 지하조직. 투쟁은 어떻게 하느냐. 합법투쟁, 반합법투쟁, 비합법투쟁. 막 이렇게 해서 막 혼합해서 투쟁을 하기 때문에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기 어려운데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은 76년에 결성이 되면서 이게 주로 79년도 8월 달에 서울 시내에서 대대적인 유인물이 살포가 됩니다. 유인물이.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 있는 청산학원, 동대문, 그 다음에 종로, 서울역 영등포, 백주에 서울 시내에서 유인물 사건이 발생을 해요. 어떤 형태로 유인물 크기가 이만합니다. 16절지의 반 정도. 한 군데서 보통 5천 몇씩 이렇게 살포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포를 하느냐. 이게 프랑카트가 있습니다. 현수막 길쭉하게 떨어뜨린 게 현수막이죠.
현수막에 위에 딱 해서 삼각을 해서 위에다가 옥상에다 매다는 겁니다. 옥상 한 5층 건물의 옥상에다 딱 매달기 전에 프랑카트 밑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글씨가 보이도록 박정희 살인마 박정희 타도 결사대 살인마라고 그런 거는 저기 이제 좌익운동을 했던 인혁당 재건위원회 등등을 말하는 살인마 박정희 타도 결사대 명의로 쭉 글씨를 쓰고 이런 매를 한 군데서 한 5,000매씩 넣어가지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마릅니다. 쭉쭉쭉 말아가지고 이걸 끈으로 딱 매는 거야. 끈으로 딱 매는데 끈에다가 골면 담배 있죠. 담배대를 빼버리고 쑥등을 거기다가 담배 속에다 딱 넣어가지고 옥상에다 딱 매달아 놓고는 담배에다 담배불을 딱 붙여놓고는 내려오는 겁니다. 담배불이 타 들어가면은 그 쭉 묶어놨던 끈이 착 풀리면 이게 쫙 풀리면서 그냥 바람에 날려서만 2km까지 날아가요. 100주에.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은 이건 첫째는 경찰에서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동시에 100주에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과감한 대단히 많은 조직을 가진 조직체 소행이다. 그 내용이 전부가 북한에서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일견 봐도 이건 간첩 소행으로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동대문 경찰서 대공계장으로 경위로 있을 때요. 근데 동대문에도 이게 이제 유인물이 전부가 이제 각 떨어졌는데 동대문 경찰서 관내인 서울 사대 건너편 쪽에 경찰에서는 이게 발생하니까 이런 많은 큰 조직의 간첩 소행이라고 판단된 다음에 어디서부터 이게 수사에 접근을 해야 될 거냐. 학원에서 또는 이게 운동권에서 발생한 유인물 전과자니까 잡아서 확인된 전과자도 있고 잡지 못해 수배된 전과자도 있다 그런 소리야. 전과자를 10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10사람을 우선 잡으라 이게. 유인물이니까 유인물 전과자부터 접근하자. 이렇게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수사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동대문 경찰서 대공계장으로 있는데 동대문 경찰서 관내에 지금 말하는 유인물 전과자 10사람 중에 김부섭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김부섭이라고 하는 놈인데 서울공대 4학년 재학 중에 3년 동안 수배 중에 있는 놈이야. 그 놈이 좌익 성향의 문건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전과자입니다. 요 놈이 서울공대 그때 공릉동에 있었어요. 공릉동에 오후에 딱 가방을 들고 요 놈이 가면서 교수가 강의를 하니까 그때는 건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테니까 강의실에 들어가서 교수님 날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교무실에 지금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 가서 빨리 전화 와서 받으랍니다. 그렇게 교수가 강의하다 말고 이제 전화 받으러 간 거야. 근데 이 김부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하고 그 다음에 김부섭이가 삼형제인데 그 형은 서울 사대를 다니다 군 입대 중이고 두 번째가 서울 공대를 다니는 김부섭이고 그 셋째가 성대를 다니는 막내 동생이 있는 이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교수가 간 다음에 이 가방을 들고 나왔던 유인물을 거기서 쫙 입고 나서 그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놀아주고 나가버린 거야. 그게 바로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에서 만들었던 유인물이야. 그게 유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김부섭이를 잡으려고 그때 당시에 8월 달에 한 달 동안 이 수배 기간을 해놔가지고 잡은 사람에 한해서는 1급급 특전을 시켜준다. 이렇게 특전 공약이 된 사건이야. 그래 나는 동대문 경찰서에서 수사팀을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3인 1조 3개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3인 1조 3개조. 1개조는 주거지 중심 수사, 가족 중심 수사, 하나는 학교 교우 중심 수사, 또 하나는
친인척 중심 수사 이렇게 해서 3인 1조 3개조로 해서 1조에 3사람씩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이 가족 중심 수사하는 팀에서는 매일 잠복을 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혹시 이상한 사람이 출입한가. 그 가족 사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보름 동안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들 자수를 시키시오. 그러면 아들하고 그 아버지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구장을 했던 정년퇴직했던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이 집 나갔는데 지금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이렇게 3년 동안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죽은 거 아닙니까? 이게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음력으로 초하룻날하고 보름날 부엌에다가 냉수를 떠놓고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혀 연락이 없다고 딱 잡아뛰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직원들이 3인 1조 3개조가 한 달씩 이게 이제 공약이 특징 공약이 그냥 한 달이 다 지나갈 때가 이제 2, 3일 남았어. 내일 모레 추석이야. 추석 전 2, 3일 전입니다. 그게 시점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기왕이면 3인 1조 3개조 중에 한 사람이라도 특진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상대로 해서 직접 수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 이전에 가족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하면서 가택수협도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하면서 그때만 해도 공적 장비가 없기 때문에 청계천에 가서 일제 무선 송신기 와이어에서 무선 송신기를 수사요원들이 사비로 털어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안방 달력 밑에다 딱 걸어놓고 혹시 가족들 간의 대화 내용이 되는가 해서 그 집으로부터 150m 떨어진 용두동 시당 사무실에다가 간청소를 해놓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이 돼도 그 수배한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간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3일 전 특징 공약 3일 전날 기왕에 가서 더 한 번 조사를 해봐라. 더 한 번 그 수배된 아들에 대해서 대화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번 아주 너무 심을 정도로 가택수색을 한 거야. 했더니 그날 저녁에 가족회의가 열리는 거야. 간청에 나오면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그 아버지 하는 소리가 그 어머니한테 내가 경찰들이 찾아와서 당신한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면 내가 피가 마르는 것 같다 하는 내용이 딱 된 거야.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 마누라가 말 실수할까 봐서 불안해 죽겠다 하는 내용을 말한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성대에 다니는 막내 동생이 아버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하는 소리가 우리가 네 형을 감춘 죄가 있지 않냐. 형을 그러니까 연락되고도 연락 안 하는 우리가 죄가 있지 않냐. 이게 딱 감청이 되는 거야. 감청이 돼서 잡아온 겁니다.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대 다니는 동생하고 데려와서 어머니는 집에서 한 신문조가 신문을 하고 경찰서로 내다가 따로 떠져서 아버지하고 막내 동생은 따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신문한 거예요. 밤새도록 신문해도 수배자 하나 잡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수배자 아직 못 잡았죠. 수배자 아직 데려다 조사하는데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고 그러는데 가택수색을 하면서 가져왔던 그 물건 중에 막내 동생이 그 전년도에 썼던 수첩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수첩이 이렇게 길쭉합니다. 이렇게 느토록 돼 있어요. 제일 뒤에는 주소, 전화번호 쓴 난이 쭉 있어요. 이게 밤 한 11시쯤 됐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주소란에 내가 보니까 주소란에 직원들이 신문하는데 내가 거기 이제 압수를 쭉 봤더니 그 노트를 쭉 보는 거야. 한 장을 남겨보는 거야. 내가 보는데 거기 어느 난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쓴 난이 면덕팔로 예리하게 그 한 칸만 이렇게 딱 잘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설득을 하면서 이게 누구 전화번호냐. 이게 밤새도록 설득을 하는 거야. 밤 7시, 아침 7시에 설득을 한 거야. 그랬더니 수배 중에 있는 자기 형의 애인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었다 그런 소리야. 그런데 오려냈다는 거야. 전화번호 아느냐 모른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느냐 했더니 박미옥이라 그런 소리야. 어느 학교 다니냐?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모르고 불문과에 다닌다. 불문과에. 불문과에 다닌다고 그래서 이대 숙대 불문과 가니까 없어. 박미옥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대 갔더니 외대 박미옥이가 있어.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부산 사람이야. 박미옥이가 있어. 부산을 긴급조회를 해가지고 긴급조회를 했더니 마포 합정동에 사는 주소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보낸 거야. 박미옥이 집에를 김부섭의 애인이니까 김부섭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소리야. 그 저를 3인 1조로 보낸 거야. 우선 동사무소 가서 그 집에 몇 가구가 사는지 확인을 하고 한 사람은 대문 앞에 서 있고 두 사람은 들어가서 수색을 해서 잡아라. 거기 확인된 게 7시고 그 현장에 도착하는 게 동사무소 들렸다가 도착하는 게 한 8시 됐어요. 8시. 그래 집에 들어가려고 세 사람이 일주가 딱 들어갔는데 남녀 학생이 나온 거야. 그 집에서. 둘 잡은 거야. 그게 박미옥이고 하나는 김부섭이라고는 공대생이 서울 공대생입니다. 그게 박미옥이가 김부섭이를 도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형사 여기를 물어뜯어가지고 여기가 피가 철철 나도록 해가지고 두 사람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집에, 그 집에. 근데 결국 계속적으로 신문을 하는데 유인물 한 것밖에 안 나온 거예요. 유인물 뿌린 것밖에 안 나온다 그런 소리야. 누구한테 받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게 유인물밖에 안 나오는. 유인물 수배도 한 소리가 없는데 다시 집으로 내고 다시 수색을 해봐라. 그 박미옥이가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그 집 전체가 박미옥이 집이야. 오히려 박미옥이 집으로 해가지고 안집을 세를 주고 박미옥이가 옆에 집에 사는 거야. 옆에 방에. 창고를 뒤졌어. 창고를 뒤졌는데 종이 조각은 이런 것도 없고 창고에서 뭘 하나 가져왔는데 오리 가방을 하나 가져왔어. 오리 가방을 가져왔는데 오리 가방을 이렇게 묶어서 오리 가방 장도한 거예요. 거길 열어봤더니 큰 박스에 등사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등사기가 하나 있는데 등사기가 잉크 한 방울도 안 묻어서 이게 새로야. 철필도 있고 말이지. 철판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옆에다 놔뒀다가 밤새도록 조사해도 그거를 모른다. 그 이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수여중의 국어 선생인데 이수일이라고 하는 선생을 아는 사람인데 김부섭이가 그 선생이 자기 집이 복잡하다고 집에다 보관하라고 해서 놔뒀다 그런 소리야. 그 이수일이 집이 어디냐? 잠실이라 그런 소리야. 이수일이는 어떤 사람이냐? 난민전 조직으로 구속됐다가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최근에 전교조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다 이게 운동권 장악을 하는 거지. 그랬는데 저녁에 그 이수를 잡으러 딱 보내고 나서 내가 이상해서 그 옆에 놔둔 철판을 들고 형광등 밑에다 이렇게 비춰봤다고. 그랬더니 글씨 자욱이 나온 거야. 그게. 글씨 자욱이 나오는데 그게 그 유인물에 나온 글씨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 조직에서 만든 문건의 등사기를 파악을 했고 등사기는 이분이 이수리 성수여중의 국어선생인데 이수열이를 잡으러 보냈습니다. 잠실로 보냈어요. 그때는 그 가봤더니 김부섭이를 잡고 또 이수리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잡아서 물어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 하얀 사람도 있고 몇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 이수일이 집에 이제 보이는 생각도 못하고 난민전도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그 이수리 집에 몇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직원들을 15사람을 백차 세대를 타서 15사람을 보냈어요. 거기 잠실 시형 아파트 도착한 게 밤 2시야. 밤 2시인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왔는데 긴급 전보가 있어서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홧김에 문을 연 거야. 홧김에. 왜 내일 아침에 가져오라고 해도 지금 뭐냐고 홧김에 문을 열어서 형사대 들어가서 거기서 한 장소에서 5사람을 잡은 거야. 이재문이 난민정 총책으로 여러 사람을 잡은 거야. 그 중에서 옛날에 최원석이 동아건설에 사장했던 최소원인가? 최원석이 집에 강도로 혁명자금 염초를 해서 강도에다가 수배 중에는 김남주 전남대학교 출신인데 시인이야 그게. 김남주 시인이 김남주하고 또 차성환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 해성대 출신인데 그 3층 아파트에서 밑으로 뛰어내려가지고도 다리도 안 부러지고 한 500m까지 도망갔는데 밑에 잠복하고 있던 직원들을 잡고 한꺼번에 5사람, 5사람을 잡았어요. 이재문이 내일이죠. 하고는데 이문희가 들어가면서 안방에 불을 끈 다음에 이재문이가 단독 칼날로 자살을 기도를 한 거예요. 3군데를 기도를 했어요. 막 피가 줄줄 나는 거야. 피가 단독칼로 찔러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런 거예요. 조직 보위를 위해서. 그래 내가 동대문 경찰서에 내가 현장에는 못 나가고 그날 내가 상실 근무를 했는데 서울 시립병원으로 남부 시립병원으로 옮겼는데 남부 시립병원에서는 죽는다고 안 된다고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왔어요.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이 왔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안 해주는 거예요. 경찰들이 가져오니까 책임 있는 간부가 이게 치료비 책임지겠다고 서명 안 하면 수술을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상실 근무를 하다 말고 내가 현장에 가서 서명을 해서 수술을 해서 이재문이가 사형 선고까지 받을 때까지 살아있다가 이후에 암으로 사형 집행 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만 내가 이제 이 사건을 해가지고 이제 경위 때인데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자기를 옮겨서 사건 수사를 하는데 11.6 사건이 난 거야. 11.6 사건이 났는데 대공수사는 얼마나 철두철미했느냐. 11.6 사건이 10월 한 20일경에 사건 착수를 해서 거의 피의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21씩 신문실에 있으면서도 11.6 사건이 발생한지 모르고 전부 구치소로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니 했다 그런 소리야. 아마 자기가 구속된 상태에서 11.6 사건이 났다 그러면은 아마 신문 과정에서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난민전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유인물 작전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김무섭이 오고 안철수의 멘토로 했던 스님 한 사람이 있죠. 법륜 스님의 바로 형이 여기 난민전의 유인물 작전의 핵심 책임자예요. 이름이 내가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최석호. 최석호는 최석호가 아니고 법륜 스님이 최석호. 여기다 썼는데 이놈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놈이냐. 이게 남영동에서 그 이제 신문실에 사건 이제 피의자를 배당하기 전에 대기실에 이렇게 놨는데 난민전은 꽤 잘 돼가지고 1층에서 2층이 높은데 이만한 모르고 뛰어내려가지고 최석진인데 그 법륜스님 동생이 최석진인데 이놈이
상상도 못할 대로 머리를 빼내가지고 거기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멍땅 부러져 버린 거예요. 척추가 부러지고. 그 아마 그래 나는 지금도 얼마나 사상성이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전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공산주의 운동을 필연적으로 홀랍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내가 난민전 사건 때 안영욱이라고 놈이 거기 이제 사상 지도책이야. 김일성 주체 사상 지도책이야. 숙대 교수야. 안영욱이라고 안재구라고 하는 사람이야. 안재구라는 사람이. 숙대 이제 교수인데 수학 박사예요. 대한민국에서 제1호 수학 박사예요. 이놈이 김일성 주체 사상 지도책이야. 난민전에서 무기를 받았다가 10년으로 감형된 다음에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 형무소에서 출소해서 나왔어요. 10년 살고 나왔어요. 나왔던 놈이 내가 이후에 사건에 했던 구국전의 간첩단의 총책으로 또 구국전의를 만든 거야. 한 놈이 또 한다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사상의 실명화를 하지 않은 놈은 또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난민전의 사상 지도책으로 있던 안재구가 그 동생 안영웅이를 난민전의 대외 연락부장으로 북한에 보냈습니다. 혁명자금 염출을 위해서 북한에 보내서 북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 중에 난민전이 조직이 와해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안영웅이가 100번 남한에 왔다 갔을 수도 있고 남한에 와서 그래서 지하당 구축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재구가 형을 살고 노태우 정권 출범 이후에 형을 살고 나와서 구국전의를 만들었을 때 지 아들이 대경총련회 경북대학교 학생회장이고 대경총련회 의장으로 있었어. 대경총련회 의장으로 있었는데 대경총련이 대구 경북 이렇게 학생운동 조직에 이게 합의체가 대경총련인데 대경총련들의 간부들을 이게 경주 일대 야산에다가 어느 집에다가 자리를 모아놓고 지게 아버지가 계속 가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막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대경총련의 간부들한테. 그러니까 난민전 할 때는 지 친동생을 간첩으로 포섭을 해서 북한에 보내고 그 밑에 형을 살고 나와서 만들었던 구국전의 간첩 때는 지 자식을 간첩으로 만든 거야 이게. 간첩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구 지방이 대단한데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과거에 경찰서장으로 같이 있던 직원이 대구의 직원인데 그 누나가 국민학교 교장 출신이야. 근데 친인척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 중에서 6.25 때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김대중이 노무현 정권 때 출소를 했다는데 형으로 출소 사상 전향 안 하고도 출소를 시켰다 그런 사상 전향 안 하고도 출소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루는 출소한 사람 환영회를 해주자고 해서 그 출소한 사람 그 집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갔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장을 했던 여선생 출신이 자기 일가 친척이 되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검정 양복에다가 흰 넥타이를 맨 놈들이 한 20놈이 젊은 놈이었는데 그게 환영회를 딱 하는데 합창으로 김일성 장군 노래를 하더라 그런 소리야. 그 여선생 출신의 교사가 오줌을 섰다고 그러더라는 게 우리 누나가 현장에서 앉아서 오줌을 얼마나 거쳐놔서 오줌을 섰다고 그러더라는 게 우리 주변에 좌익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게. 좌익이. 어떻든 이게 이제 난민전 조직은 유인물 사건 하나 때문에 그 방변 조직이
와해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해가 됐고 여기 이제 난민여정에서는 혁명자금 연출을 하기 위해서 강도 행각을 많이 했습니다. 작전명을 붙여서 횃불 작전, 봉화산 작전, 장기 작전에 작전명을 붙여가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그런 한 사람들은 이제 행동대, 해성대라고는 무장 투쟁조가 있어요. 해성대 2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무력부장의 임동규라고 하는 놈이 서울 상대를 나온 놈 임동규라고 하는 놈이 무력부장인데 해상대를 이제 무술훈련을 시키는데 주로 이제 의정부의 수락산에 가서 시킨 거예요. 의정부의 수락산에 가서 수락산 계곡에다가 해상대 요원들을 집합을 시켜놓고 무술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는 촉구병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 안에서 막 김일성 장군의 노래 막 합창해 가면서 훈련을 했다는 거야. 이게 합창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훈련이 다 끝나서 임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임동규를 2번 구속했던 사람이야. 임동규가 물어봤다는 거야. 야, 너 그러면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조직명으로 말하는 게 조직명으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에 들어가려면은 그 내부의 정보 조직을 담당하는 놈이 신원조이라는 거예요. 신원조의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은 조직 상부에서 조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어느 특정인 날 어느 장소에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가입을 시키는데 그 장소에 가게 되면은 난민전의 총책인 이재문의 내연의 이문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때 8명으로 죽은 난민전 길을 축소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문이라고 하는 여자가 고쟁이 속에다가 축소판 이만 길을 넣어가지고 운반한 거예요. 운반하면 뒤에다 딱 걸어놓으면은 중앙에서 나온 사람이 입회를 하고 가입을 주도하는 사람하고 오늘 가입식하는 사람하고 2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단독 칼날을 거꾸로 이렇게 손잡이가 이 칼날을 양쪽에서 이렇게 딱 잡고 조직의 강령이나 규약을 읽으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직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100여 명을 구속하면서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인공기호가 똑같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기 축소판을 걸어놓고 칼날을 붙잡고 이렇게 가입식을 하는데 얼마나 떨려가지고 그때 상황을 잘 기억을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겁이 나서 배심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결성을 했기 때문에 이 조직명은 이 가입을 주도하는 사람이 네 이름은 조직명은 뭐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조직명은 다른 조직원들도 이 사람의 본명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런 소리야.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찰뚜철미하게 이렇게 조직이 결성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직 명칭을 작전 명칭을 둬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작전 칼빙총을 어떤 방법으로 입수를 했느냐. 강남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해성대 요원들이 들어가서 그 칼빙총을 했는데 임동규 말에 의하면은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강도동 하러 갈 때 일거의 상대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갑자기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어느 놈은 왜 나는 목에다 칼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어느 놈은 박석삼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 일고 출신인데 박석삼이라고 하는 놈은 나는 일거에 제압을 하기 위해서 단독 하려고 상대편에 눈깔을 팍 찔러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놈들이 강도를 전부 하는 거예요. 강도를. 그런데 장기작전은 칼빙을 훔쳐서 어떤 방법을 했냐. 이 해상대 요원들이 가가지고 미리 강남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으면 옛날에 강남이 개발이 안 될 때 야전 변소가 있습니다. 한쪽에다 야전 변소를 딱 만들어놨어. 야전 변소 안에다가 칼빙총이 들어갈 만한
형광등 박스를 야전 변소 몇 척칸에다 이리 딱 넣어놓은 거야. 넣어놓고 한 놈이 예비군 훈련장에 갔어. 예비군 훈련장에 가가지고 점호를 할 거 아닙니까? 점호를 하면 누구 그러면 네 나가서 총 받아가지고 나가고 또 누구 그러면 나간단 말이야. 누구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네 그러고 나가가지고 칼빈 총을 받은 거야. 칼빈 총을 받아가지고 변속관에 훈련 받는 그 가다가 변속관 안에 들어가서 그 형광등 안에 딱 넣어놓은 거야. 넣어놓고 딱 나오고 멀리서 봤던 놈이 한 놈이 들어가서 형광등 박스를 들고 나와서 고물상으로 미약과 고물상으로 위장해서 딱 고물상에다 들고 나와. 고물상 미약과를 끌고 나오는 거야. 저쪽에 떨어져 있던 이분이가 그 형광등 박스를 거기서 인계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운반한 거야. 그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좌익운동을 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왔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이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건들을 못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임의동행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임의동행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을 발견했을 때는 임의로 동의를 받아서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임의동행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임의동행을 인정 안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동안밖에 조사를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뭐 묵비를 하고 법정에서 묵비 투쟁을 하고 전부 그러기 때문에 우선 신문관들이 겁이 나서 피의자를 못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건 착수가 안 된다. 그게 또 인원이 적다, 장비가 부족하다,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사건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사건을 이렇게 했다, 이런 단서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쭉 정리를 했습니다. 쭉 정리를 해서 이건 역시 우리 대공요원들 교양 도서로 만들었어요. 교양 도서로 만들었고 이것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안기부 장관, 기무사령관 할 것 없이 법무부 장관 없이 대공경찰의 간부들한테는 경위상 간부들한테는 내가 직접 이걸 만들어서 내가 우송료 이거 하나 우송보냈는데 1,500원입니다. 책값은 별도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내가 돈 아까운지 모르고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 여기다가 내가 했던 사건들 지명이 부족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신문 스크랩만 내가 쭉 이렇게 해놨는데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구속한 것만 해도. 그 다음에 혹시 누가 있더라도 이게 공산주의로 심취된 과정에 그들이 썼던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책들을 통하면은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혁명가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내용을 그들의 자술서를 내가 옆에서 몇 사람 걸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충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린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그 인혁단 사건, 그 재건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전혀 증거가 안 한다.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선거라는 게 유권자 표가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16하고 유신하고 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고 정치 발전을
조여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따라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한테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약간은 불만스럽지만 그런대로 제대로 이게 역사인식 가지고 몰고 내려지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일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씨는 그 이전에 분명한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지 않겠는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던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도 나왔고 유죄도 나왔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2번 나온 거 아니냐. 어떤 판결이 역사의 진실이냐. 이후의 국민이나 역사에 맡기자. 판단은 역사에 맡기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인식이 없다고 몰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없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인혁단이 처음에는 사형까지 나왔다가 어떻게 무죄가 나왔느냐. 그럼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인혁당 사건이 김영춘이라고 하는 간첩이 내려와서 북한에서 만들어준 강령 규약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당을 결성을 했고, 그놈들이 다시 또 결성이 됐는데 그럼 왜 그게 없었다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대법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했던 사람들, 수사요원들이 당시에 나이가 40, 50 됐던 사람들입니다. 40년 후에 지금 80, 90이 된 사람들이야. 이게 무죄가 나올 때 검찰에서 우선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 보상시민회 이런 등등에서 이게 재판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으로 규정이 딱 되면 재판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넘어가서 재심을 하는데 80, 90이 되는 사람들이 법정에 나갈 수가 있느냐 그런 소리야. 다 죽고 병들고 어제 낮에 먹은 밥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실정인데 나이가 들어서 안 나가는 거죠.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니까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한 흔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법 감금을 했다고는 흔적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임의동행 48시간, 또 1차 영장기간 열흘, 2차 연장해서 열흘, 그러니까 22일밖에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면 옛날에도. 근데 옛날에도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일본 시대부터 간첩이나 마약 사범은 고문은 필요악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문은 필요악이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니까 나오더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첩이 북한에 갔다 나왔는데 계속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조사받다가 묵혀다 죽게 맞고 해도 그냥 아니라고 부인해서 나오고, 보안사에 또 끌려가서 그렇게 나오고, 나중에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촬영했는데 북한에서 가져온 무전기나 권총이 나오더라 그런 소리야.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소리가 간첩이나 마약 사범은 가혹행위는 필요악이다 하는 소리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나 지금은 2계급, 3계급 진급을 시켜준다고 해도 가혹행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수사가 어려우니까 가혹행위 그때 당시에 일정 정도 가혹행위 할 수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22일이 아니고 30일, 40일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소리. 그러니까 가혹행위나 불법 감금은 이게 당연히 무죄 조건의 사유가 된다 그런 소리야. 그런데다가 당시 수사관들은 너 왜 그러면 그때는
불법 판금했느냐, 너 가혹행위 했느냐, 이런 소리 들어가 봐서 겁이 나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못 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피의자 일방적으로 그 가족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전부가 판결 요건에 전부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안성 쪽으로 가니까 안성 경찰서에 그렇게 팻말을 해놨는데 통일은 내일이요, 안보는 오늘이다. 그러니까 통일보다 안보가 중요하다는 뜻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 가운데 김대중 선생이 국가보안법 독소를 축소했다고 그랬는데 축소한 내용이 있으면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보안법을 곤치거나 폐지한 부분이 있으면은 한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아까 이게 독소조항을 축소했다든지 곤치거나 이 폐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님한테 드릴게요. 예. 네, 아까 했던 거 드리고, 그거를 내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스님께서 잘 그 경청을 잘 못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고치려고 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소조항을 일부 개정하려고 공약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전부를 폐지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셨지만 보수 우익 쪽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손을 못 댔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우리 보수 우익 쪽에서는 대단히 걱정들 했습니다.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김정일하고 무슨 약속을 했느냐. 그 이전에 김대중 씨는 우리한테 약간 이상한 시각으로 비춰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히 걱정을 했는데, 그런 김대중 씨는 그렇게 자기가 일정 정도 의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 취임 직후에 대한민국에서 안보 가라본 제일 간다고는 이한동 씨를 국무총리로 이렇게 딱 앉혀놨습니다. 그 어느 일정 정도는 그런 이한동 씨가 국무총리를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안심을 했죠. 일정 정도는. 근데 6월 15일 날 합의를 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대단히 우려들 했기 때문에 이한동 씨께서 국무총리실에서 보수 우익 쪽에 28명을 이한동 국무총리 공간에 초대를 해서 나도 거기 28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원탁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데 이한동 씨 여기 앉았고 나는 앞에 앉았고, 나는 그때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게 국가보안법인데 국가보안법을 현재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이건 절대 개편을 해서는 안 된다고는 내용을 나는 거기서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주장한 바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이한동 씨한테. 이한동 씨가 아마 거짓말은 아니고 어떻든 김대중 씨가 이한동 씨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 처음에 북한에 딱 갔는데 첫 번째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이가 대통령 각하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주고 미군 철폐를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장고 끝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없애면서 차제에 북한에도 북한 형법하고 북한의 노동당 규약의 일부도 같이 고치자고 했다는 거야. 같이 고칩시다.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얼굴이 뻘개지면서 한참 있다가 각하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게 안 되냐 그랬더니 북한에는 지금도 혁명 1세대가 자기 아버지 김정일 세대 1세대가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그분들이 살아생존하에서는 그거를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을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말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이게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이한동 씨 말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 김정일이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만나줬지,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흔들했다. 예를 들어서 4.19 혁명 때와 똑같이 그렇게 안보가 어려웠다면은 김정일이가 나를 만나줬겠는가. 그러면서 안보를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한동 씨가 말을 하는 소리를 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고 어떻든 김대중 씨가 처음에 후보 공약에 국가보안법 일부 개폐를 주장을 했지만, 공약을 했지만 그 이후에 국회에서 소위 여당 민주당 쪽에서 국가보안법 공약대로 이건 개폐 일부 개정을 요구했을 때 김대중 씨가 하는 말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최근 들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인권 탄압 사례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멘트를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수 쪽에서는 인혁당 사건이 엄청나게 관심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불거질 거라는 것을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가족들이 김대중 노무현 때 왜 이렇게 이 가지고 나오지 않고 이 중요한 이때 가지고 나왔는지, 그리고 유가족 뒤 이렇게 가지고 나왔으면은 유가족 뒤에는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을 텐데 그 배후 세력이 혹시나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유가족들이 그 가지고 나온 속심이 뭔지 그거 한번 잠깐 알고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인혁당 사건은 그 이제 보상을 많은 돈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잖아요. 예. 보상을 받고 국가기관에서 그거는 좌익 사건이 아니라고 명예회복도 다 된 상태인데 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아마 저게 이제 제야운동권 또는 야당에서는 선거 전략으로 일환으로 지금 주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게 선거 때문에 그러죠. 그게 그래서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유인태는 누구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과거 사의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책임자가 되겠다고 보고 문재인 후보가 유인태를 임명했잖아요. 유인태한테 임명한 거는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명예회복하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요즘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특별법이 16개 법이 있습니다. 그게 16개.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할 것 없이 이게 16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외당초에 그 법의 취지는 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순수한 학자들로 그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16개 위원회 전부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그 수백 명이 되는데 그 3분의 2가 좌익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가 자기네끼리 짜고 전부가 민주화 운동으로 보상을 해준 겁니다, 전부가. 그래 놓고 일단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딱 받아놓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마 이제 통역당 사건 같은 경우에도 김종태 같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것도 1년 만에 딱 사형 집행이 됐는데, 뭐 이런 사건이야 북한에 몇 번 갔다 왔다는 것들 자료가 다 나오고 다 진술들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더 말이야 뭐 나올 턱이 없고, 똑같이 1년 만에 죽었습니다만은 인혁당 사건의 가족들은 아주 외당초부터 사형 집행 당시 때부터 그 오선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계획적으로.
저놈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치의. 예. 잠깐 그동안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궁금한 거는 혹시 지금 국회의원 하는 애들 있잖아요. 요즘 뭐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서 위험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간첩들 보게 되면 말이야, 남파 간첩들 내려오지만 요즘은 과거에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 관계로 와서 내려와서 포섭을 했다고. 자기 동생이나 가족들, 그 다음에 저기 학연, 그런 고향 사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거를 완전히 지양을 해버리고 좌익 전력자가 포섭 대상이야. 좌익 전력자를 무차별적으로 찾아다녀도 신고 하나 안 합니다. 그게. 난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이다. 이렇게 터놓고 해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한영이 사건을 할 때 울산에서 최정남 강현정 부부가 검거가 됐는데 이 진짜 부부야. 북한의 아들도 있어요. 내려왔어. 거제 앞바다로 해서 내려왔는데 1차 포섭 대상자가 누구냐. 여러 사람 좌익 전력자 만났어. 마지막에 포섭 전력자가 전민연의 조직원으로 저기 울산 전민연의 의장으로 있는 애 정대엽이라고 울산대학 학생회장을 했던 놈이야. 울산의 그 전대병 의장을 했던 놈인데 그놈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게 최정남하고 강현장 부부가 난 해서 만났어. 울산에서 만나가지고 터놓고 나 북한에서 왔다 공작으로 왔는데 날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을 때는 그때 확답을 달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선거 기간이야. 선거 기간. 그러니까 이 정대현이라고는 거기 울산에 거기 이제 책임자로 있는 그놈이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너무 터놓고 말하니까 이건 북계 공작원이 와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경찰이나 치안법원 안기부 공작요원이 나한테 그런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불이 나게 서울로 올라온 거야.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한 거야. 기자회견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왔는데 이건 역공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경찰에서도 이게 수사기관에서 보니까 옛날에 여기 공주에서 했던 간첩 사건이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이름이 잘 안 나네. 그놈들이 내려왔는데 그놈들이 전부가 직접 좌익 전력자들을 와가지고 신분 밝히고 이렇게 접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로 와서 진짜 공작원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엠바고를 한 거야. 신문에 보도를 며칠간 좀 기다려달라. 만나자고 약속이 불언간 올 것이다 해가지고 엠바고를 해놓고 며칠 기다렸는데 그 북한에서 내려온 강현정, 최정남 부부 간첩이 전화가 온 거야. 와서 만나자고. 그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그 시간에 온 거야. 그래서 그 시간에 거기 대기하다가 안기보고 경찰하고 대기하다 그 간첩을 잡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막 터놓고 다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난번에 이한영이 사건을 딱 봤는데 남한 쪽에서 우익인사 테러 하려면 내가 봐서는 북한의 공작 수준으로 봐서는 실은 중묵이다 이게. 국제 여론 때문에 못 올 뿐이지. 만일에 들켰을 때 국제 여론 때문에 못 올 뿐이지. 그거는 실은 중묵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